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총괄건축가 심현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시 첫 번째 총괄건축가로 지명을 받고 서울시를 위해서 도시 정책의 비전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단어가 이 메타시티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오늘 잠깐 동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는 이 그림은 시에나 시청사에 걸려있는 함부르조 오렌지티가 14세기에 그린 좋은 정부를 위한 좋은 도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도시와 도시의 지배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도 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금은 성벽은 없어졌지만 이런 유의 동편에 대한 지배 세력으로서의 도시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의 역사는 보통 만년이라고 합니다. BC 8000년경에 발견되었던 차털피크라고 하는 터키의 도시에 복원된 모습입니다. 아래는 민간인력이지만 옥상은 전부 다 공공역으로 세진 모습이 놀랍게도 지금 중국의 산동에서 살고 있는 주거지와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만년 동안 이런 류의 주거 형태가, 거주 형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사실입니다. 원 6천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우루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도시에서 발굴된 주거지의 형태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현대도시가 추구하는 소셜 믹스가 이미 6천년 전에 이루어져 있다고 사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혹은 이 그림은 마치 꼬르비제의 주거단지 계획을 보는 것이고, 혹은 모더니즘이 횡행하던 시절에 팀펜의 윌리모트의 계획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은 5천년 전 쿠푸왕의 피라미드를 만들 때 노동자의 주거지의 이 계획도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과연 우리가 사는 거주 형태가 진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폼페이의 피어의 현장입니다. 서기 79년에 화산의 폭발로 이 도시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멸망 직전에 이루어졌던 7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도시의 모습은 우리 요즘의 현대도시가 주장하는 모든 아름다운 도시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의 인프라가 완벽한 것은 물론이고 성과 수, 빈저와 부자, 심지어는 매운물까지 여기에 리스트를 보면은 현대도시 갖고 있는 모습을 이미 2000년에 완벽하게 이루었으므로 더 이상 도시가 발전할 수 없어서 이 도시가 발전할 길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저는 걸고 있었습니다. 요즘 현대도시의 지도입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들이고, 이 도시들의 원형을 추스려 보면은 이 도시에서 이 지도에서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로 로마 분단의 캔트가 도시입니다. 완벽하게 평지를 바탕으로 다이아그램으로 조직된 이 도시가 서양 도시, 중간 도시의 원도심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다이아그램 도시, 이 도시의 기법은 르네상스에 들어와서 가장 절정입니다. 아주 완벽한 기하학적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땅과 무관한 도시입니다. 먼저 인간의 머리에서 구성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지를 찾아서 이걸 그린 다음에 가운데는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계급적으로 구성되는 완벽한 봉건 도시의 모습, 이 르네상스인들이 주장했던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현실 세계하고는 관계없이 섬처럼 떨어져 있고 출입을 제한당하고 선택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그 사람들마저
가운데 있는 영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세계를 유토피아라고 칭하고 그걸 이상도시라고 해서 관광곳에 건설했던 것입니다. 근대화 과정 겪으면서 이 단일 중심의 이런 도시는 세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 도시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이 전원도시마저 사실은 가운데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단일 중심의 도시로 형성된 공동이었습니다. 이 평지를 대상으로 기하학적 구성을 하는 방법은 현대의 도시에도 깊숙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수평의 땅을 그리고 있고 여기에 쏟고 있는 그런 어떤 랜드마크들이 현대 도시의 도시입니다. 실제로 오르비지가 그린 이 도시는 주변에 있는 거미줄 방식으로 되어 있는 복잡한 도시의 무늬들을 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고 백지로 만들어서 공백 상태에서 이 60층짜리 아파트를 올림으로써 현대 도시의 이상도시의 꿈을 갖다가 키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류의 도시계획도들이 양산에 되어서 현대 20세기 의 도시의 모든 도시들이 이 도시의 원칙과 원리를 추진하는 데 따랐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우선 땅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길을 계급적으로 구성하고 도시의 구조도 공간 구조도 도심과 부도심, 변돌이 같은 그런 어떤 획기적인 시설로 구성합니다. 이 도시에서는 전의 도시처럼 모험과 낭만이 없다고 사회학자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에 미래도시의 완벽한 모범이라고 일컬었던 이 도시가 15년 만에 도시범죄의 창물로 인해서 다이너마이트가 폭파되는 그런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마스터 플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세안도시에서는 이걸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의 방법이 드디어 한국 땅에 다녀듭니다. 같은 서울의 지도인데도 굉장히 100년 만에 서울의 지도는 달라졌습니다. 왼쪽은 19세기까지 몇백 년 동안 우리가 그렸던 서울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오른쪽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왼쪽은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길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평화의 마을처럼 그려져 있고 오른쪽은 용도별로 땅을 구분한 채 계곡과 투쟁의 그런 어떤 전장터처럼 그려져 있는데 현대의 지도입니다. 제가 과민한 겁니까? 실제로 이 두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100년 전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된 이 서울이 다시 오른쪽 그림처럼 신기루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화는 파괴되고 우리의 상태는 굉장히 균형을 찾지 못한데 이끌려져 왔습니다. 사실 서울의 도시계획 방향은 과거에 이 그림으로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입체적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평면의 도시인 것처럼 이런 긴 화살축을 가지고 용도별로 구분하고 평지의 도시화하면서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면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겪지 않을 수 없어서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새롭게 만드는 서울의 비전은 이 선들이 꺾여집니다. 꺾여진 선들은 지형을 의식해서 이 선들이 꺾여져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서울의 땅은 이런 땅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입체적 땅입니다.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길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로서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질 때 이 랜드마크 때문에 수도로 정해지고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이 랜드마크의 원리에서 서울의 도시는 조성되어 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건축과 도시는 가만히 그 서울의 자연 속에 덧대는 그런 분위기처럼 이렇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요즘은 도시에 관한 관념도 서양에서도 굉장히 바뀌고 있는 걸 압니다. 도시의 진실이라고 하는 게 기념비적인 건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거리에 난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난간에 길거리에 남아있는 우리 기억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될 그런 가치라고 하는 것도 많은 서양의 그런 지성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단일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이 서로 다른 성질의 중심이 모여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적 그런 어떤 구조가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도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떤 랜드마크, 기념비적 그런 상징물의 도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상황들이 서로 연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연대의 도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혼자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이웃에 기대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공유도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도시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도 없어져서 도시 내에서도 농촌 생활하기도 하고 농촌에서도 도시 생활을 하게 되는 새로운 개념, 러반이라는 개념도 대두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아서 프랑스어 아쉐라는 도시 사회학자는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내일의 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폴리스란 말이 다소 제기는 표시적이라서 그래서 시티로 바꿔서 더 이상 메가시티가 아니고 메타시티가 우리가 건설해야 될 비전을 가져야 될 곳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시작합니다. 메가시티, 메타시티를 한국어로 즉 임대로 바꾸면 그것은 계급도시 대 인문도시로 저는 이렇게 다시 치환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정체성은 이 5가지 요소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1000만 명이 살고 있고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고 수도로서 600년 이상을 갖다가 지탱해왔고 무모하고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있는 산수의 곳이고 그리고 지제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5가지 성질이 서울을 가리키는 정체성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인 전시대의 그런 어떤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을 통해서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도시의 침수를 놓듯이 하는 부분적인 방법으로 함으로써 그리고 완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점진적 과정을 중시하는 이 방향이 메타시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키워드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작년에 총괄건축가단 제도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총괄건축가 시티 아키텍트로서의 임무를 단 7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도시에 관한 비전을 만들고 도시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민간 프로젝트에서도 도시의 공공성에 관한 것을 비교하고 전시를 조직하고 학교 운영하고 타도시하고 협력하는 것이 저에게 그리고 새로 신설되어 있는 서울시의 조직에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메타시티를 향한 그러면 지금 서울은 막 시작을 한 셈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저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과 그런 어떤 원칙을 다시 보강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Welcome everybody. My name is Alejandro Serapolo and I am an architect who has been coming to Seoul very regularly since 1996 when Seoul invited me for the first time to come. My role here has been to try to help him design this new institution which is going to be the future Seoul International Biennale of Architecture. In the last 9 months, I have been researching together with Young Kim, who's sitting next to me, and also with John
has been acting as our Master of Ceremonies and her team. The institutions that are similar to this one in order to try to find the direction for this new institution. So I would like to introduce to you what is what we should be the main purpose of these conferences and what are we trying to achieve from these 2 days of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I like to think that our role here in the birth of this new institution is that of the midwife. And in a way, all of you who are presenting these sessions are here to help these deliveries. So it is actually something that we are trying to use effectively as a way of setting up the institution. We are trying to construct the institution before starting to decide what the subjects, directors, and so on and so forth. So in these last 9 months of pregnancy, we have tried to conceptualize the Cibao so that it becomes a strong and resilient body. It needs to respond to the specificities, needs, and potentials of this thriving global metropolis that is today. This is the first public event of the Cibao, and the reason why you are here as international experts and also as public and potential participants in this discussion is to develop the structure of the institution with the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help us to define more precisely the shape that is going to take after considering the feedback that we hope to be getting from all of you for these sessions. So we are venturing these 2 days the disclosure of some of the main ideas that we have been developing, and I'm glad to say that none of them are final. So those are ideas that we hope to test with you, we hope to get feedback, we hope that the feedback will help us to make final decisions. But nevertheless, we wanted to put some of them on the table clearly so that they generate a discussion. We know that some of them may be perhaps polemical or even dangerous, but that's what this is for, is to open our research and our proposals to all of you and get feedback in order to finalize the form of the institution. Some of the ideas are more crystallized, some of the ideas are more perhaps still in formation. So we hope to be able to get your suggestions in order to complete the template. First of all, Cibao will be a biennale about cities. This is something that our team, our research team, didn't propose. It was actually Sun Zhang who, from the very beginning, had that very clearly as a commission to us, but nevertheless is one that we were very supportive for. We are certain that Seoul can play a decisive role as a global center of the discussion on cities. It's a thriving Asian metropolis that has now become one of the main urban centers in Northeast Asia. In many ways, Seoul represents the concerns and opportunities of the region of the world where urban development is most intense. Seoul has also a rich tradition as a design city, as we have already heard from the vice mayor. It was designed by King Taejong in the 14th century, and that precedes a process that maybe ends up with K-pop and the Gangnam style, which has taken an entirely different phase, but nevertheless we believe that it's part of that vocation of Seoul as a design city and as a city of design, which has always taken very carefully the role of designing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that is why we believe that it is
many ways an ideal enclave to host this Biennale. The certain concern of our work has been to make Sibao resilient. There is a growing amount of biennales being set up by different cities today, competing to attract the global discussions about cities and architecture. The question that concerns us today is, given the specific context of Seoul, what is the optimal format of the institution so that it can better take advantage of the many benefits of being located here? What kind of biennale do we need to create? What will be the unique features of the Seoul Biennale which will help it emerge as a leading international event and a necessary mirror for Seoul civilization? In order to make Sibao a unique biennale, able to shine in this overcrowded field, we need to devise an unprecedented format, adequate to the place where it will take place. Architecture biennales have traditionally followed the format of the Art Biennale, a collection of exhibits where the state of the art in the discipline is periodically represented. But while cities are definitely affected by fashion and novelty like art, they are also massive infrastructures that endure time. Latency or lateness is also a quality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that cannot be ignored in these events because they operate in a different time than art. Cities absorb history and are constructed by an accumulation of physical facts. They construct the environment in which we grow. So the second proposal that we want to make to you is that the agents of Sibao will not be primarily the architects or urbanists, like in other biennales, nor the real estate developers or countries. Sibao agents will be the cities themselves. We are now thinking of inviting city governments and agencies from all over the world to take part in this biennale in the future and to come back to Seoul every 2 years to present their experiments and programs on a series of subjects that will determine the focus of the different editions of the Biennale. There are dangers to this approach, we know. Some people have asked us that how will we differentiate ourselves from global real estate fairs, such as MIPIM, where cities all over the world present their latest plans and their developments, catering for global investors. I have to say that while Sibao should not become MIPIM, I'm also tempted and interested in the idea of capturing some of that energy too. I think that unlike MIPIM, Sibao will not be a place to sell real estate, but knowledge. Like other biennales, will have a shifting curatorial direction that will set a new theme for every edition. Aging population, the construction of citizenship, urban transport, recycling, or urban greening and resilience may be subjects that the cities will, the representation of the participant cities will address and present here as experts or consultants in the field. I hope that this thematic structure of Sibao will be crucial to structure every edition and its events and to escape from a mere subservience to the market. The global discussion on a relevant contemporary subject will prevail over the contemporary works of architects and urbanists and over the work of and interests of developers and investors, no matter how important they may be both in constructing the city. One of the features of Sibao will therefore be, and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we are perhaps more receptive or we are willing to take suggestions to model this, but one of the features of the Sibao we think should b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such as this one, perhaps larger, where the subject of every one of the editions will be discussed amongst the participants. Following on the idea of diverting from the format of the Art Biennale and general to the art historical models to debate the discipline, we are aiming to diffuse the borders between the Biennale and the outside. So we will forego perhaps some creative freedom in order to make the Biennale more engaged. This is a particularly important subject that we will be seeking your feedback in the next 2 days. Sibao will have a very different location than, for example, Venice. Like contemporary art, the Biennale has also to be situated first. And Seoul is a large, dense, thriving global metropolis undergoing substantial processes of transformation and with a very strong planning department. Seoul citizens, I believe, have an unusual awareness and appreciation for architecture and urbanism. And
that makes it a very unique enclave, a very unique location for a biennale. But the intense processes of urban transformation that Seoul has been undergoing may also sometimes make the city lose perspective of itself. So we would like to make Sibao, in a way, a necessary mirror for the city to look at itself from an external perspective. Sibao should become the forum in which Seoul discusses its own transformation as an urban entity and tests it against other cities. In this sense, we hope that Sibao will emerge as a vehicle to connect with what I call its global constituencies. And that is something that I believe every contemporary metropolis inevitably has, but unfortunately are rarely represented in the processes of urban governance. So in a way, what we are trying to produce is a new system that will be incorporated in the governance of Seoul. Processes of planning the city, this idea of a global constituency for Seoul. In a way, we hope that Seoul can become a sort of think tank for the city, in which its local processes will be regularly exposed to the scrutiny of global experts who visit the city every other year. In order to do this, we want to develop a curatorial structure which will bring together the guest curatorial team with the city planning department itself, which will develop a permanent structure for the Biennale as a sort of urban and architectural institute.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in which the debate about cities and architecture has not remained kind of culture in the cultural realm alone, but has effectively become a mechanism of urban transformation. I would like to cite from international exhibitions, such as, for example, IVA Berlin. There are many other historical examples of that type of engagement, of the discussion of the city with the literal construction of the city. But there are also other examples, such as one that is close to me, is represented here by Josep Acevillo, the quality commissions of the city of Barcelona, where global experts will be brought into the city in order to advise the city government about policies and projects. So there is a range of devices that Seoul can enact in order to bring together the Biennale and the city planning into a new structure that hopefully will help both sides. So this will be a key question for you. I like to think that the people that are here today and tomorrow are being brought as consultants, and we are supposed to tell soon and the city government team what you as international experts believe are the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discuss in the future biennales, but also perhaps propose ideas from your experiences as either biennale curators or city planners of how to bring these two worlds together. The purpose of the conference is therefore to discuss the viability of these proposals with you, and through the four sessions that we are going to be holding, two today, two tomorrow, we are going to ask you to advise us on two aspects. One, which is going to be mainly discussed today, will be the identification of relevant subjects for the themes that we need to address in the next few years. Issues such as urban recycling, carbon emissions, aging population, urban transport, waste treatment and recycling,
data, housing for the young, ubiquitous computing. The list is infinite. I mean, some of those issues will have a global scope, but I am sure that many of those issues are also happening in Seoul. So what we are going to try to do is to discuss these issues, to understand it first, and then I'm going to move into the explanation of the two tables today. The first session, which we call Situating Seoul, and that brings together mainly local experts in Seoul. So the idea today is to this morning is to create form DNA of the city of Seoul compared to other cities in the neighborhood, compared to Shanghai, compared to Beijing, compared to Tokyo, compared to Singapore, compared to London and to New York. So what are the fundamental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Seoul has? Because maybe Sung and Christine are busy with the nitty-gritty of the everyday running of this thing. So what I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tell us is where there are other problems that perhaps are not easy to be seen from the planning department, and that Seoul is going to have to address in the near future. So in the first session, we are going to try to situate the Biennale in a city with very concret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This afternoon, we will have another session in which international experts will present some very current issues that are affecting other cities. So, between these two tables, we are going to try to identify almost a reservoir of themes that then we can consider in the future editions of the Biennale. At least we can start collecting interesting things that then we can put forward to the participating cities in the future. The sessions from tomorrow are primarily driven to address the question of the integration between the city planning departments and the Biennale as the device to implement this, bring together these global constituencies into the planning department. So the first session will bring a number of city architects or former city architects that will explain to us their experiences in dealing with the city, but also primarily how these cultural events may become a part of and may help them do their work. Because from their experiences and from their perspective about how to integrate those issues, we will hopefully be able again to advise soon about how to do this. And the last session tomorrow brings former curators and current curators and future curators of architectural biennales who will also hopefully explain to us what was their experience in how the biennales that they run were situated or not situated or were trying to depict, describe something that was not necessarily located. To what degree do they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instrumentalize a biennale, which is obviously dangerous in principle, but maybe also interesting. So that will be the questions for the two tables tomorrow. So that's basically the explanation of the proposals, the basic proposals that we have for the future institution. I believe that all of you could have been in different tables, so I would encourage you also to intervene when you have something to say. So there will be presentations from the experts, and then there will be a round table in which Sung and myself will sit to gather the advice. But nevertheless,
those of you who are here for a certain table, feel free and feel encouraged also to jump in and discuss and participate in the other session. So this is basically everything I have to say today.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here and contributing to this birth of the CIVAO. And I look very much forward to your contribution to this. Thank you. Very much. I'm Professor Mark Tucher from Seoul University. It's my pleasure to be a part of this CIVAO, the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something like that. Nobody has told me what's the official language today, so I just choose to speak in English. I'm going to give you just an overview regarding how Seoul and als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evolved or has been developed into the current state. So I think that would be the very first presentation to introduce you what the Seoul is like. Okay, this is the first setting, situ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the city architect just mentioned, the Seoul was surrounded by the mountainous area, and you can also look at in the middle of the Namsan mountain. Okay. Okay. And there's also the huge river in the middle of the Seoul, and as I mentioned later, there's also some streams, the Cheonggye. Anyhow, the point is that Seoul is situated in the very hilly and mountainous area, and it's not a plain.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 mentioned why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green belts surrounded the Seoul, and also talking about the historical environment. The Seoul was originally settled in the north of the Han River, surrounded by the mountainous area, and you can look at the small stream, what is called the Cheonggye. Now, let me start from this point. The Seoul has developed very rapidly from 1960s. So, it has accompanied by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So up to 1990, the total population of Seoul has reached to about 10 million people. So that's one of the phases that I'm talking about the rapid urbanization. And the second phase from the 1990s, what we call the suburbanization. The people are still coming from the countryside to Seoul area, but not specifically in the area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y. Even those who came to the Seoul, they start to move out to the suburban area. So up to right now, almost I think 25 billion. So almost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in Korea is liv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up to now, the population increase even in the metropolitan area stabilized. So that's why I can kind of characterize those three phases: the rapid urbanization, and suburbanization, and stabilization. So let me just point out some of the interesting characteristics of how the Seoul has developed. The first one is that in the rapid urbanization period from say 1960s to 80s, a whole bunch of the new urban area has developed in the south of the Han River. As I said, the old town, the historic town, is located on the north of the Han River. But since there are so many people coming to Seoul, the Seoul has hugely developed the south of Han River, what we call literally means the Gangnam, the south of Seoul.
south of Han river. And one of the interesting points is that I'm not going to go in technical details as Sarah asked it, but this whole area is developed using the kind of land readjustment or land pulling project. This kind of self-financing mechanism, which is very applicable to the mos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orld. But Korea has been very successful to develop the whole bunch of area without spending any government money. So this is some pictures. Originally, the southern part of the Seoul was agricultural land, which is converted to the whole, what we call the apartment. Officially, when you say the apartment, is just the buildings more than 5 stories, but which is actually a condominium, not rental housing. So, along with the Gangnam development, what is very interesting from the global perspective, the Korean urban development has been characterized by a relatively compact development, particularly characterized by the high-density multi-family housing, as I said, what we call the apartment. Many people, including the Western and architects, criticize that the Korea has become a republic of apartment. So it's featureless and not interesting. Still, my research show that the whole bunch of high-density and multi-family housing development has indeed contributed to the water supply and storage and even the mass transit. So there's some of the goods and bad is going on with the apartment development. How come the Korea has achieved this kind of performance? This kind of paradigm is what we call the developmental status, which is characterized by very strong government initiative, coupled with the mobilization of the large private capital. So, in one se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heavily involved in the land development itself. All the public agencies provide the land by itself, so they can control the price of land. And then at the same time, they put some curb on the housing prices. Then they mobilize the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has the financial and technical capability to build a huge bunch of the big housing. So that's how come Korea has become a republic of the apartment. And one of the other things, when I say the urban development in Seoul is relatively densified, it's because of this green belt.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green belt on Seoul in the early 1970s, but some critics, particularly from the UK, say this is not a green belt, this is just RDG, restricted development zone, so strictly no development whatsoever.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is that the south of the Seoul has originally been developed as a single-family housing, well, at least the residential plot. But suddenly, the business is trying to combine or make a pooling all of those parts to build office buildings. So you can see that one of the very interesting characteristics in the south of Seoul, all the office development has been in a linear pattern. Not in it's because that was originally intended for the office development. It was originally intended for residential. That's why the Samsung, one of the world company, their office building is just located just beside the apartment complex in the Gangnam area. Now we are moving to the second phase from 1990s. It's as I said, it's a kind of a suburbanization. Even those people who first came to the Seoul starts to move to the surrounding area, which belongs to the Gyeonggi province. One of the reasons that I bring this one is the Seoul is not only the places only for those who actually live in the Seoul,
every morning, tens and thousands of people are coming to the Seoul. So in order to talk about this Seoul's urban problem, we need to also mention about those people who live in the surrounding Seoul. And at this time, after the developing the southern part of the Seoul, the government tried to build what we literally call huge new towns. So the government proclaimed that we are going to build about 2 million housing units. It's a huge scheme. Actually, one of those, the Bundang, which accommodate about, let's say, 400,000 people, has literally been created within 3 years. It's very much. So from this time on, the Seoul has kind of sprawled to the outside, but still in a very densified pattern. Yeah. So that actually created some kind of those all development take places in the beyond the green belt that kind of resulted in some kind of leapfrog development. So at the time, many critics say that this is just bad town. The people are just coming to the Seoul. So it's a lack of self-sufficiency is one of the reasons. And the other issue is the lack of what is called city and region strategic plan. I just pointed out how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 new town. They first developed the Bundang, and then they pointed out the Pangyeong. And the third, very recently, they developed Widae. That just shows how the Korean government has no city region strategic plan. Even though the Seoul has its own plan, but it always confined within the administrative unit of the Seoul, or what is the boundary of Seoul. So that's kind of very interesting and some occurred pattern of the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there are so many apartments or multifamily housing was built outside Seoul, still within the inside of Seoul, there are huge redevelopment, which includes some big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 which was already developed long before, when in the period of rapid urbanization. So this scheme is also very much interesting. This is another what I call self-financing mechanism. But even though the government doesn't spend any money, they those people who live in the apartment complexes kind of develop or redevelop their own complexes by investing their portion of their land. That created, again, an increase in the density. So that's how the Seoul has so densified the urban development pattern right now. Now let's move on to 2010. So now we are talking about the stabilization of this kind of chaotic and very rapid development. Some people even started talking about the kind of shrinking of the city. But we can observe many of the shrinking phenomenon in local cities in our country, but not yet in the Seoul area. It's because already the urbanization ratio, in other words, the 9 out of 10 persons in the country has already lived in the urban area. So there's no more incentive for people who live in the countryside to move in to the urban area. And also the housing stock has rapidly increased. So nowadays, the number of total housing stock exceeds the number of households at least. Furthermore, we are very much concerned about the lowest birth rate. The Korea is very dynamic society. Once they started something, they have been always reckoned the first or highest, lowest in the world, something like that. So now we have experienced the lowest
about the rapid development. Now we now realize it's time to kind of manage the control how our city. But still, even in the 2010, the Seoul as the national capital city, the law has been recognized. So in the 2000, the most important urban issue is the becoming national issues. The capitalism, which include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versus the non-capitalism. So the government decided to move out of the capital city to in the center of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So they created a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So half of the government function has moved from Seoul to the centr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t the same time, they tried all the public agencies to relocate to 10 of the other parts. One of the hotspot is what we call the place where the capital, the Korean electricity company has located in the downtown Gangnam area, has just moved. And now Seoul department is trying to figure out how we can develop or redevelop those areas. Nowadays, the Hyundai automobile company has they bought the land, and now we are thinking about how to redevelop those areas. Okay. Now I will just briefly some of the issues that so the city department has faced right now. As you probably saw, the restoration of the Cheonggyeong stream. This is still some people criticize this is too artificial, but still there was kind of one event that symbolized the Seoul has converted from the development to kind of restoring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 other is we now realize the value of the historical process. So we are focused more on the historical preservation of the particular the CBD area, the northern part of the Seoul, the old downtown, which includes also modern infrastructure. And mass transit. This is also remarkable. I know everybody in the world comes to Seoul and they just surprised to look at this as the transportation technology, which is very combined with the I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lso, I want to point out, we have moved to the very pedestrian-friendly places. We just demolished all the pedestrian overpasses and underpasses, and rather we provide some kind of crosswalk like that for pedestrian. Also, as Siriak mentioned, the urban regeneration has become nowadays the major topic. I'm just worried about the regeneration has become too fashionable, but that has been related to community development. And so, even in the 2030 Seoul plan has been developed based upon the public participation. It's very much kind of a historical event. My final question. Still, the Korea, the Seoul, is not only for those who live in the city boundary, but also those who commute. But this should be a world-class city, the global city. So, as you know, there's a Gangnam Style and Hallyu, there's a bunch of things. But I'm just raising the question whether the Seoul is really ready to accommodate those multicultural all the atmospheres and experience and stuff. Okay, that's all my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편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그 서울에서의 이 진보성을 어떻게 공간에 새길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서울을 진보적인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희망을 또 사실 이 주제를 택한 것은 2주 전에 저희가 주관한 진보도시 국제포럼이 들어가 있었고 제가 거기서 이제 주된 내용을 발표했고 또 이 진보도시에 관한 논의를
제가 지난 한 3년간 싱가포르 대학하고 솔본 대학 학자들하고 같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일부를 특히 이제 도시 비엔날레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조금 규범적인 우리가 도시가 나가야 할 방향, 혹은 우리 비엔날레에서 다뤄야 할 그런 주제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울이 어떻게 어떤 지금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다루라고 우리 세션 진행자로 다루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간단하게나마 현 도시가 지금 서울이 직면한 문제점, 아까 청각충격 속에서 이 도시 어떤 발전의 홍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현 단계에 이 서울이 직면한 도시 문제를 보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할 도시 모습은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 앞으로 나갈 도시를 저는 진보적인 도시라는 유럽식 개념이긴 합니다만, 근자에 미국에서 아주 많이 쓰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뉴욕 블라지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수가 많고, 또 미국에서 현재 지금 3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local progress, 그러니까 이 지방의 이 지구성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공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보 보수라는 그런 단순한 이념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이 어떤 도시 시스템 속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사람들이 중심돼서 실현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도시를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도시를 진보 도시라고 칭하고 있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어떤 전략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건축 비엔날레와 관련해서는 주로 공간적인 어떤 그런 전략과 과제 한 네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이 직면한 문제점을 그 자체로도 충분한 논의의 어떤 주제가 되고 발표를 하더라도 상당히 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몇 가지만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은 인구적 측면에서는 줄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도시화의 진전은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 이런 이제 growing 일종의 메가시티와 같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서울의 어떤 발전의 동력이 훨씬 더 떨어지는, 좀 더 저성장이 좀 변화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 성장하는 것과 성장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도시 발전의 논리를 내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도시의 어떤 그 건조환경 전반이 지금 노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우리 전국 투어를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한 70% 이상이 지금 노화 지수로 우리가 평가하면 대부분이 지금 건조환경이 노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이유도 빨리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우리 삶 자체가 이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삶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 어떤 그 경쟁과 시장 논리에 또 추종하고 사회관계가 훨씬 더 진배를 만나는 합리적 관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그것의 공간적 반영으로서 도시 공간이 갈수록 이른바 사건화가 더 진전이 되면서 도시 풍경은 우리 서울의 도시의 풍경을 보면 이런 도시 풍경을 보더라도 주요 세계 주요 도시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입니다. 노웨어 랜드스케이프. 이게 이제 건축이 개성적 정체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산업적 논리라든가 어떤 그런 부동산적 논리에 주로 추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면서도 환경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도시 정치가 이른바 모션 폴리틱스라는 그런 특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직면한 이 서울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되느냐. 물론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자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서울의 변화는 아니겠죠. 따라서 지금쯤은 우리 서울이 어느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지를 모두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 소개하는 이 두 가지 모델은 싱가포르 대학의 그 마이크 데그라스 교수가 내하고 지금 지구도시 관련 연구를 한 3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이분이 2008년에서 글을 보게 된다면 서울이 지금 두 가지 도시의 어떤 모델을 지금 선택하는 거다 하면서 하나는 신자유적 어떤 글로벌폴리스라는 그런 측면이 되고 또 하나는 콘베비아 코스모폴리스 이 두 가지가 서울이 특히 2000년에 들어와서 선택하는 모델이지만 지금까지 서울의 어떤 발전 경로라든가 정책의 어떤 그런들을 보게 된다면 한편에서 이건 상당히 중요하게 추정하면서도 특히 최근에 박 시장이 들어와서는 이런 모델로 또한 정책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이걸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하고요. 앞에서 말하는 이 니오 리버럴 글로벌폴리스라는 것은 이 도시의 어떤 그런 발전의 관성과 정책의 여러 가지 이념적 규범적 기반들이 이른바 니오 디벨롭먼탈리즘 이건 제가 한국에서 창안한 그런 용어인데요. 제가 쓴 글에서 니오 디벨롭먼탈리즘이라는 것은 니오 리버럴리즘과 국가 주도적인 이 디벨롭먼탈리즘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이명박 시장 이후에 서울의 도시 정책은 제가 보는 니오 디벨롭먼탈리즘적인 그런 걸 많이 갖고 있고요. 과거의 국가 주도적인 어떤 그런 개발과 달리 이제 지방이 중요한 개발 현장이 되는 이런 이 개발 정책 이면에 깔려 있는 정책의 어떤 논리라든가 이념이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니오 디벨롭먼탈리즘을 하고 있고요. 성장의 경쟁의 추구라든가 대각 디벨롭먼트를 추구한다든가 주로 시장에 의해서 주로 재성장을 추구한다든가 그다음에 브랜드 메이킹을 추구한다든가 그다음에 컬처노믹을 추구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이제 대응이 될 수 있고 또 보완이 좀 될 수 있는 모델은 바로 이제 컨비비아를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이 도시가 살만한 도시 물리적인 환경만 개선되고 물질적인 것만 융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속살 자체가 풍부해지고 도시 삶이 정말 해피한 그런 도시를 우리가 이제 컨비비안 구도 코스모폴리스 보편적인 어떤 그 도시의 가치를 표방하는 이런 도시를 제가 어반 프로그레시비즘을 바탕으로 한 도시라고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휴먼 플러리즘 인간의 번영 장소의 번영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 공간의 기축이 토대가 바로 커뮤니티를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브랜드 메이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스 메이킹, 시티 메이킹을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컬처럴 오피스라기보다는 버너큘라리즘을 추구하고 트랜스내셔널 어바니즘보다는 노마딕 모바일 어바니즘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의 어떤 그 특징을 다시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반 프로그레시비즘이 뭔지 이거를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가 지금까지 사람 중심의 성장과 발전을 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의 여러 가지 발표에서 보면 우리 서울이 화려하게 발전과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시민들이 삶은 행복하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이 지배적인 도시 체계에서 우리가 억압되고 배제됐던 사람 중심의 이런 가치들을 도시의 어떤 그런 여러 정책과 그다음에 거버넌스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그런 가치로서 우리가 복원해내는 그렇게 해서 포용, 참여, 이퀄리티라는 말 잘못 썼는데요. 이퀄리티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 그 다음에 사회 경쟁, 게임 이런 등등이 정책의 키워드가 되고 도시 발전의 어떤 그런 진료가 되는 그런 도시로의 전환을 저는 어반 프로그레시비즘이라고 하고 있고 이 아이디어 자체는 물론 이제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과 이런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최근에 특히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의 영향으로부터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클레베라는 사람은 최근에 이런 책을 또 내게 됐는데 지구도시로 나가기 위한 5가지의 경로랄까 이런 것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간을 때문에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요. 이런 등등이 실제 우리 도시에서 어떠한 구성적 어떤 그런 요소를 갖출 때 진정성이 있는 일종의 홀리스틱한 이런 진보도시 될 건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글라스 교수의 다이어그램을 제가 인용을 해서 크게 이제 네 꼭지를 그냥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향할 것은
인간의 번영입니다만 그 두 축을 일단은 이 사회적 참여, 포용성과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되게 현재 거버넌스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모든 시장을 움직이는 이를테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이 바에서 모든 주요 정책들이 시민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1970년대 이른바 혁신자치제 하면서 이 참여라는 것이 시정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제였고 참여라는 것이 단순한 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주요 의제를 그동안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의제로 바꿔내요. 이를테면 뭐 복지라든가 모유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제로 해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살만한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가되 그 바탕에는 도시 새로운 존재적인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환경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더글라스 교수는 이게 planetary sustainability라는 이런 이제 이른바 인간세 충격되고 새로운 이 우주 시대가 열리면서 이 도시도 이제보다 이런 환경적 생태적 어떤 지속 가능성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도시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발전의 모습은 물론 휴먼 플레리스입니다만 행복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이 내국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서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도시를 이 사람 중심의 진보적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국지의 하나하나가 바로 이제 하나의 공간의 전략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공간적 특색의 것인가에서 네 가지의 four areas of enduring progressivism on the urban space에서 이 사회적 포용성의 공간, 분배정의의 공간, 그 다음에 이런 환경적 번영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 다음에 이 상렬의 공간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이라든가 urban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현하게 된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그런 도시적 사업과 이런 걸 통해서 도시를 그래도 좀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pace Making for Social Inclusiveness 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 거대 도시의 이 스케일을 얼마만큼 휴머나이즈 할 것인가. 휴머니 사는 이 대도시는 정말 인간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물론 대도시라는 게 다 그런 문제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저는 휴먼 스케일의 어떤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빌딩지가 될 수 있고 네이버후드가 될 수 있고 라는 것이 이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시정책의 바탕이 되고 또한 도시에는 이 포용과 상호 어떤 그런 연관성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의 창출 이런 퍼블릭 스페이스를 다양하게 만들어낸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만들어낼 때 주민들이 시민들이 실제 참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도시권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도시의 삶 자체가 그 어떤 준비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해서 그러려면 우리 도시 정책의 의제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른바 신개발주의 도시 의제를 어떤 사람 중심의 도시 의제로 바꿔내야 되고 공간 정책 측면에서는 이른바 이 공간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히 이제 건축적 측면에서도 퍼블릭 아키텍처라든가 그다음에 just production of space라든가 이런 등등이 우리가 사실 공간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정책의 방법은 아니고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의 내용이 삶 자체가 또한 우리가 시장 경제에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협동의 경제라든가 생계 경제라든가 사회 경제에 기초하는 다양한 그런 어떤 삶의 관계 구축이라든가 또한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 이런 원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어떤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이 강남구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루의 테리아 서울로 바뀌는 이런 다양한 공간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컨비비얼리티의 어떤 도시라는 것은 full of convivial space.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정책을 보게 되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만 작은 문화시설들을 시의 전역에 흩뜨려서 시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내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뭐 그런 어떤 그런 공간의 정책이라든가 도시계획적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과 풍부함이라는 것은 역사적 정책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박 시장께서는 서울의 주요 시정을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평가하고 또 방향 설정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것도 시사하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그 공간적으로 또 다양한 해피 스페이스 지금 강남구에 최근에 시내 이 택시 타는 것을 직사하기 위해서 해피존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공간 이 환경적 측면에서 뭐 시간 때문에 길게 생각하지 못하고요. 어쨌든 이 서울의 지금 우리 도시정책을 보면 사람을 배려한 정책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하는 이런 정책은 여전히 아직도 좀 부족하고 오히려 더 태어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에코다이버시티라든가 이를테면 생물 종 다양성의 어떤 지역적 지표종을 정해가지고 도시 공간에 하나의 그 거점 공간으로 만들고 특히 도시 주요 자원에서 자연 자원에서 진정성 있는 그 자연성이 보호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겠죠. 뭐 이런 등등이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는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간 만들기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바오라고 하는 서울 건축 비엔날레 심포지엄에 사실은 저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건축가이시거나 아니면 플래너이신데 사실은 도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도시를 다루는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학제적인 그러니까 협업에 의해서 사실 실제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학자가 사실 이제 이런 그 심포지엄에 프레젠터로 참석한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앞서 그 다음 오후 세션에 사센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아침에 사센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 두 물반이 유일하게 사회학자이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세션은 그러니까 시바오에서 서울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서울의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 서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그러니까 토의 나가는 과정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앞서 최박준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서울이 해왔던 여러 가지 도시 만들기라고 하는 프레너 관점에서의 도시에 대한 서울의 특성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좀 전에 조명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적으로 서울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당연적인 어떤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회학자로서 서울의 지금 현재 리얼리티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어떤 사람들과 도시가 만들어냈던 서울의 도전 200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에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계도시로서의 서울이 갖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이 어떤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있는지 일종의 서울의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러니까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쟁 이후 폐허화된 도시에서 서울이 일궈낸 어떤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세계 도시로서 서울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럼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서울이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저의 어떤 그 초점은 실제로 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도시의 어떤 인구들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소셜 이슈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과거와 현재의 서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변화, 인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한 변화이거든요. 그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결국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앞서 그러니까 신 선생님께서 메타도시라고 하는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이 서울이 나아갈 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을 위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소셜 이슈에 대해서 지금 서울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중학생도 이스라엘 잠깐 설명하셨는데 서울은 결국은 지난 해방 이후 지난 이러한 어떤 모습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50년대 이후 60년대 처음 도시개발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개발 중심의 도시를 이루어왔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도시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저는 어떤 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 서울은 인구 부분에서 거의 5배의 인구와 소득 부분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집과 차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을 일정 정도 달성하게 된 그것이 서울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성과 이전에는 항상 어떤 그 부작용 혹은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8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우리가 성과를 내세웠던 것들이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의 붕괴라든지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터지는 사실 도시나 사회의 문제는 그렇게 리니어하게 하나씩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한꺼번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이 발전의 두 번째 단계에서도 여전히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소득의 성장,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현재까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시기의 직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바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도시에 대한 통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앞으로 아마 2000년대 전체를 관통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서울이 직면하게 될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글로벌 도시로서의 어떤 서울의 어떤 그러니까 위상을 찾으면서도 우리한테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도시와 전통,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인프라가 이미 이제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 인프라들을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것인지 또한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 60년대, 70년대 서울의 사람들은 그냥 공공에서 뭔가를 제시하며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미 80년대 민주화 경험을 겪은 이후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어떤 소셜 컨플릭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서울이 맞닥뜨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성장의 결과 결국은 서울은 전체 인구, 국토 인구의 0.6%밖에 차지하지는 않지만 모든 인구나 소득이나 여러 가지 공공 대학, 교육제도들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굉장히 센트럴화된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의 어떤 성과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간의 어떤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서울의 이제 현재까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어떤 그 대도시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구들은 우리가 여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1990년대 초반에 1000만을 달성하고 그 이후에 일종의 약간 디크리스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서 몇 분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사실은 그 캡탈뿐만 아니라 그쪽에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구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줄어든다고 볼 수 없고 일종의 이제 안정화 상태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그간의 어떤 인구 변화의 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국토 면적에서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00만 수도권 합치면 2,5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구 밀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은 다른 어떤 대도시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사실 1000만 이상의 도시는 거의 20개도 안 되는 12개가 13개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서울이 갖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어떤 최연징하는 어떤 좀 우리 전례가 없는 그러니까 서울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지금 이 인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은 인구 자체의 총량보다는 인구를 다룰 때 총량보다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쪽이 점점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고령화의 문제가 지금 현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게 한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이제 50대 이상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러니까 탈락하면서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그 사회 구성원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이것도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앞서 인구 구조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 그래프인데 결국은 그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정체되어 있고 아래쪽 인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고령 인구들은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의 저하로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들은 줄어들고 있는 이것이 인구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고령화되고는 있는데 좀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전히 서울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아직은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인구를 그러니까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대한 인구인데 서울이 그러니까 2014년에 4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안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근데 동경이 한 44세쯤 되거든요. 중위 인구가. 그렇다고 보면 서울은 2012년까지는 이게 40세가 안 된 인구였는데 그래서 아직은 젊다고 하지만 이것이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늙어가는 도시가 될 거다라는 게 어떤 당면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 싱글 퍼슨 하우스홀더라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1, 2인 가구, 1, 2인 가구 규모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구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3, 4인 규모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실 주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고령화 이슈는 아마 여러 선생님들 많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나 초고령자, 75세 이상의 초고령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서울이 갖고 있는 인구 문제들이 이슈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고령 인구 중에서도 사실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 도시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사실은 서울은 25개 디스트릭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5개 디스트릭트 중에서 sorry for the 25개 디스트릭트 중에서 어떤 지역은 이미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의 20%가 훨씬 넘는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고령자 이런 상황도 지금 서울이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1인 가구들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혹은 한둘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정책적인 부담, 사회적인 코스트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한 32% 정도 되는데 동경에 혼자 사는 사람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한 4가구 중 1가구 25% 정도, 24.6%인데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한 10년 후 되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는 것이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나 서울은
도시개발, 뭐 여러 가지 경제성장 이런 것도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는 것처럼 1980년대 혼자 사는 사람들은 5% 미만이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2010년에 24%, 25%까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서울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서울을 발전시키는 어떤 힘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발목을 잡는 우리한테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은 공간적으로 서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메트로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2호선이라고 하는 메트로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그 2호선 주변을 싱글 벨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인구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슈는 서울은 굉장히 일종의 멜팅 팟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직은 그 현황이 급격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4년 기준 한 40만 정도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그런데 이제 이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실제로 서울에 일리걸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비공식적으로 거의 100만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지금 보시면은 70년대부터 지금 2010년까지 거의 4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난 현황을 볼 수 있고 이 비율은 앞으로 좀 더 급속하게 늘어나서 서울한테 새로운 어떤 미션을 줄 거인 거죠.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제 인구학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변화, 사람들의 구성의 변화 아니면 그 특징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서울에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가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미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과 도시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로 대변되는 아파트가 굉장히 급속하게 지어지면서 사실은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가장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셜 이슈라고 하는 버스레이트나 자살률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소득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소득 인파 왼쪽 지도는 소득의 문제와 오른쪽 지도는 어떤 교육 수준의 문제 어떤 목표를 보여주는데 그 차이들이 여전히 지역별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산층의 비율도 굉장히 유지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중산층이라고 하는 한계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 구성의 어떤 스테빌리티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출산율이라든지 이혼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계층 사다리를 올라타고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사회인데 지금 현재 서울은 그런 어떤 클래스 모빌리티 자체가 굉장히 약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로 나가고 있고 이런 어떤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서울 시민들의 행복 점수, 삶의 질 점수라고 하는 것은 한 7점 정도 내외이고 여기 특히나 경제적인 어떤 불만이 가장 낮은 편이고요. 한 부분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이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일종의 행복 지수의 패턴을 보면 U-shape라고 해서 40대 중반에 가장 떨어지고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서울은 전혀 그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40대부터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50대, 60대가 되면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해진 상황인 거죠. 사실 이것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서울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서울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소셜 이슈들에 대한 어떤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다 통합적이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서울이 갖고 있는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일종의 인크루디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적 릴레이션으로 주어져 있긴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종의 커뮤니티 리빌딩 프로젝트라든지 일종의 쉐어링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념들을 펴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모르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울은 그러니까 글로벌 도시로서의 그것이 메타시티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세계 도시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어트랙티비스를 증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의 여러 가지 리얼리티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셜 인클루디스와 다이버시티를 증진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앞에 놓여진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 변창호입니다. 우선 서울국제도시건축박람회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 SH공사는 서울의 택지개발, 주택건설을 주도하는 회사이고 현재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동안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되짚어보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시바오 계획 그 기본 정신은 SH공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반성하고 또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취지와도 많이 결합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바오 논의를 통해서 SH공사의 큰 비전 설정과 또 전략 개발하는 데도 많은 공감이 또 영감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주택 문제의 주된 이슈와 거기에 따라서 SH공사를 포함한 여러 주체들의 대응 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의 주택 문제는 다른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서울은 1960년대부터 아까 우리 변미리 박사가 발표한 것처럼 1953년에 100만, 60년에 245만, 그리고 90년에 1000만 인구가 늘었습니다. 40년 동안 10배의 인구, 30년 동안 4배의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큰 도시 정책의 과제였고 그 중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래부터 서울의 주택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안되었는데 우선 이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러 주체들 FH나 LH 같은 공기업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토지를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 체제들 이런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과거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바로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SH공사나 또 서울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대응 방안은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거나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임대료를 저감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포더블한 하우징을 이제 공급하는 정책들이나 또는 이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정책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분양주택 가격을
규제를 해서 저렴한 주택 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주택 문제는 과거와根本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상당히 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택 보급률이 점차 100%이 넘어섰고, 그 다음 주택 면적도 넓어지고, 그 다음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라고도 이제 감소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문제는 오히려 그 서울의 경우에 2년 내에 이주하는 세대들이 40%를 넘습니다. 이 중에는 상당 부분이 강제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별로 저소득층일수록 알아야 할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34% 이를 정도로 심각한 주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가격 안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 주택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이제 주택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에는 총량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특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는데 지금은 새로운 주거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 제너레이션, 신혼부부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새로운 주택의 부여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5% 정도만 20대와 30대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여러 공급 기준에 대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또는 장애가 있을수록 이렇게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은 주택 공급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 급격한 개발지대에 가능했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파괴되고 주민들이 기존의 전기 사업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 서울의 주택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혼부부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이 주거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이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이런 세대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들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청년 빈곤층이 36.3% 이를 정도로 높아지고 이 청년층들이 주로 고시원이라든지 또는 월세주택이라든지 또는 지하방이라든지 이런 데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주택 문제는 이 소득별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고소득층은 자가주택 보유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힘든 전세주택에서 월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저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 is out. 제가 자료 없이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 공공 부분에는 새로운 역할들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SH공사나 LH공사와 같은 이런 공공기관들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그리고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 그 역할을 다한다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는 이 주택 공급만으로 기존의 역할을 다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우선은 인구가 아까 본 것처럼 더 이상 급격하게 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당위성이 상당히 좀 이제 완화되었고, 그다음 서울에서는 과거처럼 이렇게 개발할 땅이 더 이상 이제 남아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다음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됐지만
현재는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HO 공사와 같은 이게 퍼블릭 에이전시에게 새로운 요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기존 주택하고 좀 융복합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본 것처럼 이미 과거에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지역들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모델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전면 철거형으로 만들었던 이런 개발을 이제는 소규모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모델들을 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로 있는 SH공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로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주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주택이라는 시설에 대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관리가 제한적이었다 보면, 이제 SH공사의 역할은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주택 바우처 제공, 그리고 주택의 개량,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각종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나 주거 상담을 총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SH공사는 주로 나대지를 개발해서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줬다면, 이제 SH공사는 이 나대지가 아니라 기성 시가지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개발하고 팔고 떠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 지역을 개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역을 에어리어를 매니지하는 이런 역할들을 SH공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단순히 총량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에 대한 제공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 보는 그림은 제일 왼쪽 그림은 아파트 지하에 버섯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농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 택배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택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패션 공방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을 저희들의 새로운 과제로 이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임대주택도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앞서 본 것처럼 대규모 임대주택이 획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로 만들 뿐만 아니라 미리 수요자의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서울 어려운 앞에 있는 의료 제공하는 주택, 그리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여기는 이제 육아주택, 이거 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주택, 그리고 이제 모자 가정을 위한 주택, 그리고 이제 창업을 위한 주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규모 개발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이런 지역인 경우에 과거에는 여기를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지역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SH공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우징을 리페어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규모로 개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각종 지원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이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방식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SH공사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기존의 주택정책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주택은 주택으로만 되어 있고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리의 최대의 과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과 다른 일자리를 결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SH공사 시도한 것이 바로 이제 도전숙이라는 것인데, 도전숙은 위에 있는 주거 공간 외에도 일자리,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각종 지원 시설들을 한 군데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2호를 만들었고 추가로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만이 아니라 청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택이 시도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전히 SH공사가 짓는 것이 저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호를 짓는데 약 1억 2천만 불 그리고 또는 약 한 1억 4천만 원 그리고 또는 2억 7천만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규모로 긴급하게 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원식 주택들을 서울에서도 이제 채택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릉에 이 시도가 있었고 지금 현재 수서동에서 조원식 주택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 아주 초소형으로 저렴한 주택들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동체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H공사는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이제 예술인을 위한 주택, 그리고 육아협동조합을 위한 주택, 청년층 협동조합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여러 개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은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다 보니까 지속성에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이런 도시들처럼 좀 규모를 크게 하자. 그리고 기획을 해서 이미 만들어진 조직에다가 이 공동체 주택을 관리 운영하게 그리고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참여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이 공동주택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한 30%는 주택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최대 에너지 소비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택은 에너지 소비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작은 태양열 발전소라든지 이런 시범들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첨단 기술이 결합되는 경우에 자동차와 주택이 에너지를 공유하고 서로 상쇄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주택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통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같은 고도 성장을 넘어서서 기존에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이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 기업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하고 또는 이제 관리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민간 기업의 수익성하고 주거의 안정권, 주거권과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낸다면 그만큼 부담 능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대안은 공공 부분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NGO나 사회적 기업들이 주택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공공주택 정책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히 주택을 총량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디벨로퍼로서 SH공사와 같은 이러한 주체들은 단순히 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협력하고 또 조정하고 또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퍼실리테이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통합적인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능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일자리와 각종 서비스가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완결성을 띠기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기능들이 한 군데 좀 통합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공간적인 결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거와 주택과 다른 기능들이 토지용 계획에서 분절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한 지역에서 그 서비스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공간적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주체 간 통합이 필요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공공주체와 민간주체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나 사회적 주택, NGO가 같이 참여해서 이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나서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공공정책이 통합되어야 되겠다. 각 부문별로 중앙정부의 각 정책들 그리고 지방정부의 각 부처의 정책들이 별개로 될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통합되고 계획으로 통합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이제 첫 번째 게 이 기능의 통합, 두 번째가 공간의 통합,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병원의 사례입니다만 주체의 통합입니다. SH공사 같은 공공
서비스 기업, 그리고 병원, 그리고 복지기관이 하나 통합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생 사업이 각 부처별로, 각 시국별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지역을 단위로 하나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